지난 시간에 북한의 내각이 소련 공산당의 작품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7월 9일에서 10일까지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와 그 헌법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8월 25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제헌국회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 대의원 선거를 위해서 남한에서도 대표를 선출한다라는 명목으로 7월 중순서부터 8월 초까지 남한에서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리에 지하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지하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물론 다 거의 대부분이 남로당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출했다고 주장을 하는 이 남한 대표들이 일제히 월북을 해서 8월 21일 날 해주시 인민회당에서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남한 인민대표 1080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1080명이 전부 월북을 한 거죠. 월북을 해서 해주에서 이 10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주의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라는 것을 열어서 남쪽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로당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360명과 8월 25일 날 북한에서 유일 후보제라는 것으로 그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서 북쪽 대표 212명을 선출을 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남북 대표 대의원 572명으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북한에서 실시된 유일 후보제라는 선거는 남한처럼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이 출마를 해서 그 여러 명 중에 가장 표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후보자로 선출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각 선거구마다 한 명이 출마를 합니다. 그 한 명은 누가 정하느냐? 바로 소련 공산당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련 공산당과 소련 군정의 심사를 통해서 그 선출된 사람이 단독으로 출마를 하면 그 지역구의 주민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사만을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흑백함 투표를 하는 것이 거의 공개적으로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감히 반대하는 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다 당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선거를 바로 유일 후보제 선거라고 합니다. 그 유일 후보제의 그 단독 출마자는 누가 정하느냐? 소련 군정과 소련 공산당이 정했습니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 소련 군정과 소련 공산당 그리고 스탈린의 제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회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헌법을 만들어주는 과정도 전부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북한의 대표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최근에 공개된 그런 비밀 문서를 통해서 다 밝혀진 것이죠. 소련 군정은 1947년 말 북한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정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 재헌의원들이 국호를 정했죠. 그런데 그걸 미군정이나 미국 의회가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자라고 정해줬다면 그 이름을 우리가 정상적인 이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소련 군정이 나라 이름도 정해줬고 그리고 헌법도 소련이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법률 전문가에게 동유럽 위성국을 창설할 때 작성한 헌법을 참고해서 북조선 헌법 초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초안이 소련 외무성과 소련 공산당에게 보고가 됐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에 소련 군정에 지령을 해서 1948년 2월 초에
헌법안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 완료된 그 헌법안이 스탈린에게 보고된 날은 1948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4월 24일 날 소련 공산당 정치국이 북한 헌법 문제에 대하여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정을 내린 그 회의의 참석자는 누구냐?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스탈린 별장에서 스탈린과 몰로토프 외상, 그리고 주다노프 서기, 그리고 주북한 소련 대사인 스티코프가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 인사 중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은 회의였습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북한 헌법, 그리고 그 이후 국가건설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스탈린과 몰로토프와 주다노프가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날 바로 이 스탈린과 몰로토프와 주다노프 그리고 주 북한 소련 대사 스티코프가 만들어준 그 헌법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북한 헌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 헌법은 전적으로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작품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슨 주체의 나라니 무슨 엉터리 이야기들을 지금 좌파들은 맹렬하게 해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미 군정이 만들어주고 미 의회에서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것을 헌법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헌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스탈린이 만들고 소련 공산당 정치국에서 검토를 하고 스탈린과 몰로토프와 주다노프가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그 헌법안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그냥 통과시켜서 북한 헌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북한 헌법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북한이 무슨 주체의 나라니 자주의 공화국이니 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 사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초대 내각 그리고 우리의 국회의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회의 의장단도 모두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정했습니다. 1948년 7월 31일 날 소련 군정은 북한의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말하자면 우리의 그 국회의장단에 버금갈 수 있죠.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선을 위한 심의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의 내용을 모스크바의 소련 공산당에게 보고를 했고 모스크바의 소련 공산당이 내각 구성원 인선은 물론이고 최고인민회의 장소 그리고 청사 그리고 내각 청사 그리고 정부 수립에 따르는 선언문까지 모두 작성을 해서 김일성에게 넘겨줬습니다. 스티코프의 지시를 받은 소련 군정의 그 정보팀에서 추천된 인사들의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바롭스크 극동군구 사령부 그리고 모스크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그 명단을 보내서 소위 말하는 재가를 받은 것입니다. 소련 군정 사령부는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소련의 우호적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소련을 추종하는 인물, 소련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인물들만이 바로 이 초대 내각과 최고회의 의장단 뿐만이 아니라 최고회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기준하에 내각 의원, 우리로 치면 장관, 차관 이런 거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스탈린이 마지막으로 재가를 한 명단을 김일성에게 넘겨줘서 9월 9일 날 발표를 함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 내각 그 구성원까지 전부 스탈린이 결정을 해준 완벽한 소련의 괴뢰 국가가 1948년 9월 9일에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정부가 수립된 그 다음 날인 1948년 9월 10일 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정부 시정 방향인 정부의 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정강 내용에 조만간 북한을 남침한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정부 정강을 김일성이 발표했느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토 완전과 민족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인 미소 양군 동시 철거에 대한 소련 정부의 제의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을 보유하기 위해서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시키는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화국 정부는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법령, 그리고 노동법령, 남녀평등법령 등 제반 민주개혁을 공고하게 발전시키겠다. 이것을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조선 인민을 이끌고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을 다할 것이다.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법령, 노동법령 이런 것들은 전부 북한을 공산화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 공산화 법령을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최대의 투쟁을 하겠다. 이건 곧 자기네들이 그 남한까지 공산화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김일성은 남북이 분단된 것은 남조선 반역자들 때문이다. 북한 정부는 전 인민의 총의로 수립된 중앙정부로서 통일의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통일은 남한의 북한식 체제를 이식하는 것이다. 미소양군 동시철수는 국토 완전과 조국 통일의 절박한 조건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토 완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데요. 국토 완정이란 뭐냐? 아직까지 그 공산화를 완성하지 못한 남한 지역을 공산화해가지고 공산 통일된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바로 국토 완정이다. 김일성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김일성은 국토 완정이란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88여단 장교로 북한으로 들어온 이래 평화통일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두 우리는 결국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서 남한을 공산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국토완정선언은 1949년 신년사에서 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돼서 나타납니다. 김일성은 1949년 1월 1일 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국토완정에 바치자 하면서 국토완정이라는 용어를 무려 13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일성은 모든 연설에서 국토완정 그리고 완전 자주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자주 독립이라는 건 뭐냐? 소련에 완벽하게 추종하는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완전 자주 독립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죠. 결국 이때서부터 국토완정이 북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김일성은 어쨌든지 간에 군사적 수단에 의한 통일을 아주 굳건히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힙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은 자기의 통일 방안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우선 북한이라는 그 확보된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굳히기 전략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적인 혁명 그리고 혁명을 남소선까지 수출을 해서 국토를 완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정책이 완전히 전환됐음을 바로 이 1949년 신년사를 통해서 김일성은 확고하게 전 그 인민들에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유교를 향한 김일성의 발걸음은 이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